지난 수십 년간 초강대국을 상징하는 무기는 바로 전략 폭격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괴력의 핵무기가 비교적 보편화한 요즘에도 전략 폭격기를 보유한 국가는 여전히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기 때문입니다. 폭격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 폭격기의 막대한 운영 유지비에 영국과 프랑스조차도 포기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수송기가 폭격기의 영역까지 커버가 가능한 신무기를 공개한 데 이어 이를 우방에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개발한 팔레트화 무기 시스템인 래피드 드래곤은 수송기를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의 핵심은 별도의 폭격기나 전투기 없이도 수송기에서 순항미사일을 투하하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C-130 같은 전술 수송기뿐만 아니라 C-17 같은 대형 전략 수송기도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미국이 이 시스템을 한국과 일본에 도입하려 하자 중국은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래피드 드래곤이 대한민국에 도입될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C-130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군용 수송기로 이제는 현대전쟁사를 상징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군용과 민간용으로 활발히 운용될 만큼 긴 역사와 활용도를 지녔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낡은 수송기가 폭격기의 기능까지 수행할 전망입니다. 최근 C-130은 단순한 수송기를 넘어 새로운 무기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변신한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56년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C-130은 곧바로 미 공군에 인도되었고 다양한 전투 및 전술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C-130은 특히 강력한 내구성과 안정성으로 전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군용 항공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B-52 U2와 같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항공기 중에서도 그 장수성 면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규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B-52와 같은 기체들이 더 이상 신규 제작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한국 또한 이 C-130 수송기를 오랫동안 운용해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C-130H, MC-130H, C-130H-30, C-130J-30을 각 4대씩 총 16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술 수송과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는 특수전 사양으로 개조되어 작전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 공군은 래피드 드래곤을 발표함으로써 C-130의 전술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10월 MC-130J 특수전 수송기가 노르웨이 해상공에서 AGM-158B 재즈미알 순항미사일이 담긴 컨테이너를 투하하는 장면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팔레트화된 무기 시스템을 통해 수송기가 공중에서 다량의 순항미사일을 투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송기는 단순한 물자 운송을 넘어 무장형 폭격기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개 수송기가 기존의 폭격기나 전투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특히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에 대한 대한미사일 공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에서 미 공군이나 해군 항공기지에서 미사일 팔레트를 실은 수송기가 이륙하여 중국 해군 함정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모델의 C-130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래피드 드래곤과 같은 팔레트화 무기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수송기들이 전술적 유연성을 획득하게 되면 단순한 병력과 물자 수송을 넘어 대한민국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위한 플랫폼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서 북한의 해군 함정을 타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C-130은 여러 베리에이션과 개량을 통해 그 유연성과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대표적인 개량형으로는 화력지원기인 AC-130, 전자전용이 C-130, 공중급유기인 KC-130, 기상 관측용 WC-130 등이 있는데요. 특히 AC-130은
베트남 전쟁 당시부터 운용된 바 있으며 105mm 포를 탑재한 건십으로 적에게 강력한 화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해병대는 KC-130J를 활용한 하베스트 호크 시스템을 통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핀 미사일을 추가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이와 같은 대규모 개조 없이도 수송기가 대규모 무장 플랫폼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별도의 기체 개조 없이도 수송기에 팔레트만 실으면 즉시 순항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운용 비용과 시간 절감 면에서도 크게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처럼 다양한 작전을 소화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C-130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수송기를 넘어 무장화된 폭격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래피드 드래곤과 같은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C-130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최신 기술을 도입해 자국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C-130은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가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수송기를 폭격기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전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체계인데요. 한국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전술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가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C-130을 활용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한반도 방어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이러한 최신 무기 시스템의 도입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지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서의 C-130과 같은 수송기의 활용은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별도의 기체 개조 없이 팔레트형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시 수송기들이 물자나 병력을 운송하는 임무에서 즉각적으로 전술적 타격 임무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단일 수송기로도 대규모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C-130 수송기는 최대 12발의 AGM-158B 제즈미알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C-17 같은 대형 수송기는 최대 45발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폭격기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한 번에 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일 임무에서 막대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적인 북한에 대한 대규모 타격 작전이나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의 해군 전력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전술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폭격 임무를 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송기로도 전략 폭격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체적으로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 수송기에서 무장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별도의 대규모 개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팔레트형 무기 시스템만 추가로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폭격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수송기의 본래 임무인 물자 수송이나 병력 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필요시 미사일 발사 임무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 또한 극대화됩니다. 한국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하면 북한이나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서 한국은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전환한 수송기를 통해 북한의 핵심 군사 시설이나 해상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 옵션을 다양화하고 적대 세력에게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군과 함께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활용한 다국적 연합작전이 가능해지면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한국군의 기존 전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수송기 기반의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통해 대규모 화력 투사 및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한국이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이나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전략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6일 타우러스 발사 영상입니다. 원조격의 KEPD 350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범유럽 미사일 제조 회사인 MBDA의 독일 지부와 스웨덴 사부가 공동 출자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한 미사일인데요. 2016년 대한민국이 공대지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북한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기에 언제든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위치 정보 시스템을 장착해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데요. 타우러스의 정식 명칭 KEPD가 운동에너지 관통 및 파괴 미사일을 뜻하는 것으로 두께 3에서 6m의 철근 콘크리트는 가볍게 관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 발로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물량전을 펼친다면 벙커버스터의 연속 폭발로 인한 폭압으로 김정은을 위시한 북수뇌부는 모두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km로 경기도에서 발사하면 약 10분 안에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까지 배달이 가능하며 15분이면 북한 전역의 비밀 지하 기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의 뜻 타우러스는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는데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에 처음 사용된 이후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수뇌부가 두려워하는 무기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의 개량형인 타우러스2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만든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접 업그레이드 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수출권까지 보유할 전망입니다. 이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국내 방산업체 간의 MOU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대한민국은 타우러스2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이전까지도 계약에 포함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 시스템즈 한국 지사장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의 파트너와 함께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3년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자신하는 한편 우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기술을 기꺼이 대한민국과 공유할 것이다라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타우러스2가 국내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의해 자체 생산될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하는 등 이미 타우러스4가 한국 시장에 사활을 걸었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무장 시장은 사실상 보잉,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만큼은 유럽, 미국 국산 무장 가리지 않고 폭넓은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자체적인 수요 조사와 마케팅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블루오션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사의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경험을 살려서 더 낮은 개발 비용으로 단기간에 타우러스2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자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개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발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의 사거리로 북한의 견고한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미사일이었습니다.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공간인지 신관을 통해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덕에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의 지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량 전의 타우러스도 전투기와 파일럿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에는 압도적인 성능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중량입니다. 기본 무게가 1.4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에서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F-15K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타우러스2는 사거리가 300km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램제트 덕티드 로켓 방식을 채택하면서 최대마 2.5의 속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엔진은 2023년 초 이미 완성된 상태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중모드 탐색기를 개발해서 탑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중모드 탐색기는 마이크로파 센서와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동시에 내장하고 있어서 공대함 타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주파수와 열영상뿐만 아니라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인데요. 임무에 따라서 탄두와 탐색기를 자유자재로 교체하며 지상 목표물은 물론 해상 목표물까지 폭넓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우러스2는 상당한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FA-50의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타우러스2가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FA-50의 탑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벙커버스터 라인업으로 물량의 타우러스와 소형화된 타우러스2 그리고 파괴력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현무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활용 목표는 결국 적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메인 벙커는 지하 100m에 건설된 평양 지하철역에서 다시 200m를 더 파고 내려간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깊이의 벙커라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 유도 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인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지하기지와 동굴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주로 단단한 화강암지대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수백 발이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지만 대한민국은 좀 더 확실한 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5입니다. 무려 8에서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에서 45도 이내의 정상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E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물론 아무리 파괴력을 운운해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핵무기는 우리가 보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대 핵보유국 러시아도 맘대로 쓸 수 없는 물건입니다. 더구나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기엔 북한 전역을 포함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정은조차도 핵무기보다 현무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김정은 제거에 최적화된 벙커버스터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의 관통력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에서 400m에 육박합니다. 이건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인데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 핵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한 핵피격 시 대피 요령에 따르면 4,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무5의 관통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제 타우러스라는 카드까지 뽑아든 대한민국의 김정은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권 유지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0일 이스라엘 방공망 영상입니다. 사실 전쟁을 꺼리던 이란이 돌아설 곳 없도록 몰아세운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중동 세력의 맹주라는 체면 치레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반격을 가해야 했는데요. 발사한 미사일의 수량과 도착 시각까지 알려주는 친절을 이스라엘에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네바팀 공군기지 외에도 텔아비브 외곽 텔노프 공군기지와 모사드의 본부 등 다양했는데요.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2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됨에 따라 만약에 이란이 진심으로 타격을 줄 생각이었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는 심각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요격에 실패한 32개의 미사일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방공망 효율성에 대한 환상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외곽의 군사시설이 아닌 인구 밀집 주거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세계 최강이라는 이스라엘의 방공체계도 이란이 빠른 미사일을 대량으로 쓸 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특히 대량의 드론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번 공습에서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평화연구 및 안보정책연구소 군축연구 책임자 울리히 쿤은 미사일이 빨라질수록 방공체계가 막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특정 표적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방공체계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에로우 미사일 등의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여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의 공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고 빠르게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방공망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군의 핵심 기지인 네바팀 기지와 텔아비브 외곽의 텔노프 기지 인근까지 명중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방공체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공격 능력을 다시금 조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뛰어난 성능과 위력을 자랑하는 현무를 상대했다면 전쟁의 양상 자체가 달라졌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현무5를 비롯한 현무 시리즈는 세계 어떤 미사일에 견줘도 비교 우위일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2년 만에 완료됐다는 현무5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 초강국이 보유한 대표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니트맨2와 3, 트라이던트 3, 러시아의 RS-28 사르맛, 중국의 둥펑41 등과 같은 미사일은 적국의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 무기들입니다. 가령 트라이던트 3는 미국 해군의 핵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로 최대만 2,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멀브 시스템을 장착했기에 독립된 목표물 여러 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며 기존 핵탄두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탄두당 약 475킬로톤의 폭발력은 적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RS-28 사르맛 역시 사탄이라는 별칭답게 세계 최대 규모의 핵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르맛의 최대 사거리는 약 18,000km인데 이는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10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활강체를 장착해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둥펑41 역시 스펙상 최대만 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유사시 미국 본토까지 노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구나 둥펑은 차량에 달린 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적의 공격을 회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로라는 강력한 ICBM들과 비교해 대한민국의 현무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1986년 개발에 착수한 현무 시리즈는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무 시리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함대지, 잠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우리의 현실상
전술핵 수준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탄두의 탑재 여부와 사거리 차이가 있지만 현무 시리즈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둥펑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비춰볼 때 러시아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넘치도록 충분한 성능입니다. 더구나 현무5에는 9톤 이상의 고폭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단일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 초토화가 가능하며 벙커버스터 탄두도 탑재가 가능해 지하에 위치한 적의 지휘소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무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는 높은 정확도와 속도도 있습니다. 현무5는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송곳 타격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극초음속 기술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매우 어려운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전술의 뜻, 이 모든 기술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과시했고 이는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낡은 이란의 미사일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으로 한국의 현무를 요격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이 탑재하는 탄두의 중량은 대략 1톤 수준인데 현무는 9톤까지의 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여기에 탄두 중량을 낮춘다면 최대 사거리를 5,50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발사각보다 더 높은 발사각을 통해 로프트 궤적을 형성하며 비행하는 현무5는 고도 500에서 1000km의 외기권에서 출발해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때의 속도는 마하 10 이상으로 현재 방공망으로는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마하 12 진이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파괴력도 배가 됩니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 에너지 덕분에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도 가볍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미사일이 주로 단거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국가의 방공망도 현무5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에서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는데요. 실제 전시 상황에선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란의 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량의 미사일 공격에는 취약함을 드러냈으며 현무5와 같은 강력하고 빠른 미사일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단순히 방어적인 역할을 넘어서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하여 적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필요하면 대규모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방어 중심 시스템과 차별화됩니다. 더구나 현무는 날씨와 지형,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방공 체계는 주로 미사일 방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빠른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무는 적의 다양한 공격 수단에 대응하며 동시에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현무 미사일의 또 다른 장점은 억제력과 선제 공격 능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현무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여 전쟁 초반에 적의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이란의 공격에서 드러난 약점들은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여기에 현무5를 가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자부심을 품어도 될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며 향후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